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랜만이네. 한 일주일을 쉬어가지고. 자, 지난주 사실 10월 3일날 보강은 동영상으로 이전 거 아무거나 이렇게, 아무거나가 아니라 이제 진도에 맞게, 진도에 맞는 내용을 올리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올려지지 않은 이유는, 갑자기 뜬금없이 지정 보강일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10월 3일 날인가 빠진 부분은 12월 22일 날 보강을 하라는 무슨 뭐 공문이 내려와. 이거 실화냐? 아니 어쩌라고 12월 우리 기말고사 언제 보기로 했죠? 12일인가 언제 20 기말고사 26일이에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 16일이겠지. 아유, 세상에. 크리스마스가 지나서 수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싶어서 좀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이날을 절대 보강할 리는 없고, 미쳤어. 그래서, 16일 날 기말고사 보는 거는 꼭, 반드시 확정이 된 것이고, 보강도 역시 동영상으로 하는 것도 확정이 된 것인데 조금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에 이 보강 내용을 중간고사 이전에 우겨 넣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주는, 중간고사가 이제 앞으로 2주 앞으로 다가왔죠? 우리 24일 날 보기로 했죠, 중간고사. 그것도 또 하나 있죠, 맞죠? 나온 김에. 중간고사 10월 24일 날 여기서 같은 시간에. 그런데 시험 형식은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시험 형식은 드디어 확정해서 오픈북.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의 강의 내용까지만 범위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니까 식물만 해당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까지만, 다음 주까지 식물을 다 나가지 않더라도 식물은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안 쳐다본다는 걸로. 그래서 식물은 다음 주까지만 참고. 그래서 다음 주까지의 내용을 오픈북이라는 얘기는 약속을 했듯이 아무거나 다 가져와서 온라인 인터넷 검색 다 허용돼서 집에서 있는 거 뭐 아무거나 다 가져오든가 뭐 해서 시험을 보는 걸로. 그래서 시험은 2시간 동안에 걸쳐서 수업 시간과 똑같이 2시간 동안에 변별력이 없어지지 않을까 조금 걱정. 뭐 그런 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별 상관. 다만 얘기했듯이 조금 약간 눈살을 찌푸리게 내 탓이지만 똑같은 답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는 있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시험 문제를 내가 잘못 낸 거지. 그냥 복불 해서 낼 수 있는 문제를 내니까 인터넷에서 그대로 카피해서 그대로 붙여놓으니까 똑같은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서 카피 떠서 온 사람은 답이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거는 내 탓이오지. 여러분들 탓은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시험 문제를 잘 내야지. 오픈북의 맹점입니다. 시험 문제를 좋은 문제를 내야지. 안 그러면 편하게 급해서 나의 언제나 스타일인데 뭐 한 두어 시간 남겨놓고 급하다 하면서 밤새 가면서 시험 문제 내다 보면 꼭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좀 피해 보려는 생각이지만 어쨌든 그건 뭐 내가 걱정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질문 없으면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났네. 깜빡이질 않네 얘가. 그래서 이 동영상이 이 깜빡이는 것 때문에 제대로 녹화가 안 돼가지고 올해 이번 학기에는 겨우 딱 하루 제대로 녹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이제 올려 말어 지금 막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출시해서 올리긴 올려야지. 그래서 누군가 질문을 해놨길래 동영상 어디에 올려와요? 라고 질문을 했었길래 이게 완성해서 사실 그건 다 이미 다 떠났는데 편집해놓고 떠났는데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 그 e캠퍼스에 링크를 딱 달아놓으니까 그때 가서 그거 클릭하면은 어딘지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거 지난 시간에 그냥 얘기를 한 거니까 그냥 일종의 복습하는 거라고 해서 증산, 응집력, 장력, 그대로 번역한 게 이제 증산은 영어로 트랜스피레이션이고 응집력이라는 것은 코히전이라는 것을 응집력이라고 텐션이라고 하는 것은 장력이라고 하는 건데 얼핏 안 와닿지. 코히전과 텐션, 응집력과 장력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건데 잘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아주 좋은 그림이 있더라고 그게. 그래서 어디 갔어? 여기 있다. 그러니까 뭐 증산이야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증발해가지고서 이렇게 트랜스피레이션 하는 거니까 이 장력과 응집력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응집력이라는 것은 물끼리 지금 여기 코히전이라고 해서 이걸 응집력이라고 하는 건데 물끼리 손에 손을 맞잡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끈끈하게 붙잡고 안 헤어지게 우리가 남이가 해가면서 막 안 헤어지려고 하는 애들이 응집력인 것이고 어드히전이라고 하는 이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이 다른 표면과 물이 적시는 힘이지. 이게 물이 그냥 뭐 수은 방울처럼 땡글땡글 바닥을 굴러다니지 않고 이렇게 웻하게 이제 표면을 적시는 힘이 있잖아요. 이게. 그 힘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 이어지다 보면 벽면을 타고 올라가는 힘이 원동력이 된다는 얘기죠. 벽면 물관 벽면을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추스르면 한 10m 이상의 높이에 있는 잎에도 물이 보급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쭉쭉쭉쭉 물이 계속 원활하게 끊임없이 전달이 된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론. 뭐 실증을 실험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빈약한 것이긴 한데. 자, 그 다음에 기공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에 얘기를 한 것이 있으니까 깊게 자세하게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 공변세포에서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이 기전이 메커니즘이 여러 가지들이 전부 이렇게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매우 많다라는 걸 다시 한번 그런데 그 요인들을 전부 일일이 외우기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입장에 서서 기공의 입장에 서서 내가 기공이라면 어떠한 경우에 내가 이것을 열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을 판단을 해보면 그게 감이 와 닿는다라는 얘기죠. 혹시 내가 이것을 시험 문제 낸다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크게 두려움에 떨 일은 없는 것이 오픈북이니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고 검색을 해보면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될 테니까 굳이 더 이상 길게 나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사실 이것을 열고 닫게 하는 무슨 빛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이산화탄소 농도도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고 뿐만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1차적인 조금 더 직접적인 것은 결국 그 공변세포 세포질 안에 있는 녹아있는 미네랄 염분의 이온들의 그 양에 따라서 삼투압에 의해서 물이 들어갔다 빠져나왔다 하는 것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열리고 닫히게 된다는 건데 그것을 누가 이렇게 조절하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심지어 ABA라고 하는 이 식물 호르몬조차도 여기에 개입을 해서 이것을 그럼 이제 호르몬이 무슨 재주를 가졌길래 무슨 마술을 부려서 이 기공을 열고 닫는데 무슨 기여를 하느냐라고 묻게 된다면 얘는 그러니까 채널을 이온들이 이제 수송을 하는 그 채널을 개폐를 호르몬이 조절을 함으로써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무슨 호르몬이 무슨 힘이 있다고 직접적으로 물이 들어가고 빠져나오게 하고 하겠어요. 그래서 지가 무슨 노화야? 그래서 이 어떤 특별한 칼슘이면 칼슘, 포타슘이면 포타슘 등의 수송 단백질이 있잖아요. 세포막에. 그것들을 이제 그것이 열리면은 포타슘들이 어느 특정 방향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
ABA가 하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뭐 이걸 깊이 파면은 사실 훨씬 더 복잡하게 무슨 효소 같은 것들도 왜 개입을 하고 해서 복잡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다지 적합하지 않은 너무 복잡한 것이니까 그냥 여기서 끝. 자, 이제 이 2장의 마지막 사안이 그러면 이제 물이 땅에서 흡수된 물이 어떻게 물관을 통해 가지고서 쭉 위로 올라가느냐에 대해서 살펴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양분은 잎에서 만들잖아. 광합성의 결과로서 만들어 놓은 이 양분을 일단 어떤 형태로 어디다가 수송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죠. 일단 양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녹말의 형태로 포도당을 만들어서 녹말을 일단 변화시켜 놓잖아요. 그 다음에 녹말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송을 했다가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쪼개가지고서 설탕으로 쪼개가지고서 녹말을 포도당으로 다시 원래 녹말이라는 얘기는 포도당들이 쫙 모여가지고 된 것인데 그 녹말을 포도당으로 다시 바꾸지 않고 뜬금없이 그 녹말을 설탕으로 바꿔가지고서 수송을 한단 말이에요. 왜? 배달 사고 나지 말라고. 배달 사고. 가다가 포도당으로 보냈다가는 여기저기서 그거 다 탈취당하고 현금 수송 차량처럼 탈취당하고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왜? 포도당과 설탕은 뭐가 다르길래? 일반성에 이래서 혹시 아마 분명히 배웠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설탕은 비환원적 당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반응성이 매우 약하단 말이야. 안정적이지. 포도당은 환원적인 당이기 때문에 가다가 여차하면 다른 것들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서 변신해버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안정적인 그런 딴짓 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빨리 잘 가라라는 의미에서 설탕이라는 건 사실 식물만 만들 수 있는 어디 딴 데서 설탕 만들어내는 친구 있으면 설탕 공장에서도 설탕은 못 만든다. 어떻게 만들어? 그래서 사탕수수에서 그 채취해서 우리가 정제해가지고서 뽑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설탕은 식물들이 그러한 오랜 세월의 이 진화의 산고를 겪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형태로 보내는 것이고, 자, 그럼 실제적으로 그것이 체관부를 통해서 어떻게 가느냐라는 것이 이제, 체관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이 설탕을, 위시한, 주 영양분이 설탕 형태로 가는 거죠. 가는 그 행위를 우리는 트랜스로케이션이라고 영어로. 트랜스로케이션은 얘기는 요 영양분이 체관을 통해 가지고서 움직이는 그것만을 지칭하는 어떤 일종의 고유명사화되어 있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트랜스로케이션이라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이 되는 어떤 것을 이동을 시킬 때 생체 내에서 나는 생물학 외에는 트랜스로케이션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내가 잘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으나 최소한 생물학 범위 영역 안에서 트랜스로케이션이라는 이 용어는 이 체관을 통한 설탕의 이동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물질이 어느 위치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 이동이 될 때 흔히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이 트랜스로케이션 한국말로 번역을 또 이걸 전류라고 한다며 듣도 보도 못했다 이렇게 전류라고 번역되는 겁니다. 근데 뭐 거기에 너무 몰입할 필요 없고 어쨌든 그 트랜스로케이션의 정의가 최소한 여기서는 이러한 거다는 얘기죠. 탄수화물과 또 다른 용질이 뭐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같이 이동을 시킨다는 얘기인데 어디로? 저 광합성을 그러니까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지역이지. 완전히 그러니까 뿌리 같은 곳은 뭐 광합성을 할 일이 없잖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필요하더라도 아직 제대로 크지 않은 애기들은 제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충분한 양의 광합성을 못하니까 그런 대로 이제 공급을 해주는 것이고 자
그래서 뭐 대부분 설탕 형태로 수행을 한다는 것은 됐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모델이 프레셔 플로우라고 해서 압류라고 번역이 되는데, 압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그냥 일단은 설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탕이 이 체관이라는 것도 사실은 보면 물관과 비슷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본질은 큰 원통 같은 파이프라인이란 말이에요. 다만 이것이 물 한쪽과는 물이 이동하고 한쪽과는 물 말고 물에 녹아 있는 설탕이 그냥 설탕 가루 형태로 옮겨진다고는 생각 안 할 거 아니야. 그 설탕이 혹시 물에 녹아 있는 걸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설탕이 녹아 있는 설탕물, 그래, 설탕물이라고 하면 좀 쉽겠다. 그 설탕물이 이동을 하는 거죠. 둘 다 수도관 같은 그런 큰 텅 빈 공간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왜 이것이 이제 또 다른 모델로서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되냐 하면은 일단 이 설탕을 옮겨 실어야 된다는 거지. 옆에서 설탕은 결국 이 옆 동네 광합성을 한 잎 세포에서 마구 만들어낸 것인데 거기서 가져와 가지고서 그 설탕을 여기다가 이제 실어서 날라야 되는 건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설탕을 옮겨 놓겠느냐 하는 얘기지. 어떻게 결국은 이거밖에 할 길이 없다는 얘기. 설탕을 이 큰 파이프 구실을 하는 체관부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체관부의 그 파이프 같은 것을 우리는 체관 요소라고 특별하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이고, 그랬을 때 이것을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에너지를 사용을 해 가면서 한다는 얘기. 이게 좀 약간 말이 안 와닿는데, 아니 왜 이게 농도 기울기도 아닌데 왜 이것을 능동적으로 오히려 더 저쪽이 마치 더 농도가 더 높은 것처럼 능동적으로 수송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의미 생길 수도 있지만 워낙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밀어넣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이쪽에 설탕의 적체 현상이 일어나서 농도가 훨씬 더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설탕을 그냥 이대로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에너지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이동을 시키기보다는 능동적으로 ATP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능동수송이라는 얘기는 결국 ATP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계속 농도가 높은 곳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농도가 이쪽은 좀 낮은데도 저쪽 높은 곳으로 계속해서 밀어넣기를 억지로 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능동수송이라는 것 때문에 능동수송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바로 옆에 있는 최소한 물과는 모든 세포들이 전부 다 살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과는 완전히 만들어졌을 때 전부 다 죽은 세포, 껍데기만 남은 세포병만 남은. 근데 체관은 물관 따라서 그렇게 할 수만은 없다는 얘기. 물론 죽은 체관 요소 같은 것은 죽은 세포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텅 빈 껍데기만 있는 건데 바로 그 옆에 또 다른 물관을 전체적으로 체관을 형성하는 또 다른 세포. 그 이름이 동반세포. 영어로 컴패니언 셀이라고 하는 그 동반세포라는 세포는 살아있는 세포라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러한 능동수송을 수행을 해서, 능동수송이라는 얘기는 ATP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죽은 세포에서는 절대로 수행을 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어떤 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 아직. 대사라는 얘기는 뭡니까? 에너지의 입출입이지. 메타볼리즘의 대사잖아요. 대사가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대사의 정의가 뭡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 대사라는 얘기. 신진대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대사라는 얘기를 막 입버릇처럼 얘기하는데 정말로 묻는다면, 아니, 대사가 그래서 대관절 뭔데?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별거 아니야.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화학적 반응을 대사라고 하잖아.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 자, 근데 생명체 안에서는 도대체 왜 화학 반응을 하는데? 네가 뭔데 화학 반응을 하고 앉았어? 넌 생물 아니야. 화학과야, 네가? 그러잖아. 왜 생명체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까? 왜?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거지, 에너지. 에너지를 얻고,
에너지를, 그 얻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요긴한데 사용하고, 또 사용을 했으니까 또 에너지를 계속해서 조달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연유 때문에 바로 그 큰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사라는 얘기는 에너지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작용이라는 얘기지. 생명체 안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대사작용이 일어나는 생명체 안은 살아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자, 일단 그런 식으로 능동적으로 설탕을 마구 억지로 우겨 넣는 이유가 있는 거지.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거야? 라고 할 때, 왜 내가 그러냐 하면은, 하고 이제 실토를 하는데, 이렇게 그쪽 이 채관 요소 안에다가 설탕을 우겨 넣어서 높은 농도로 설탕을 만들어 놔야, 그제서야 요 삼투를 이용해 가지고서, 삼투를 이용해서 물이 옆 동네에서 물이 쫙 빨려 내려온다는 얘기. 그러면 그 빨려 내려오는 물이 압력을 창출을 해낼 거 아니야. 그 압력에 의해서 밑으로 그 압력이 이제, 압력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저절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설탕을 실었던 바로 그 근접한 부위는 그 물 수압이 높고,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설탕을 일단 쌓아놓으니까 그 설탕을 보고 따라온 물이 삼투압에 의해서 물들이 쫙 몰려오니까 그 물에 의해서 그 수압이 낮은 저쪽 이제 우리가 목적지 가야 될 곳으로 물에 의해서 쭉 흘러내려가는 그런 트릭을 쓴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그 이름, 뭐라고 이름 지을래? 할 때 이것을 압류 모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을 딱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원통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채관 요소라고 하는 이 죽은 세포, 옆에는 동반세포라고 하는 요 컴패니언세라고 하는 요 동반세포라고 하는 살아있는 세포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해서 설탕을 능동적으로 적재를 이렇게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해놓으면 이쪽에 이제 설탕이 농도가 많아지면은 물이 옆에서 물관이 이렇게 물관이 쭉 오다가 저기 설탕이다 하고 물이 삼투에 의해서 쭉 이쪽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그 물에 의해서 압력으로 쭉 내려와서 여기 필요로 하는 이곳에 와서 설탕만 이렇게 뽑아내는 거지 이제 가면. 자, 그럼 이 목적지를 우리는 요 싱크, 소스와 싱크라고 이제 공급부와, 한국말로 싱크를 뭐라 그러나? 저장부라고 하나? 저장부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좀 전에 봤는데 내가 까먹었다. 싱크. 수용부, 공급부와 수용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설탕이 이동을 하는데, 한 가지, 뭐,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닌데, 한 가지 이 공급부, 소스에서는 이 설탕이 그러니까 순전히 뭐라고? 어떤 식으로 이 능동적인 능동 수송에 의해서 옮겨지는데, 여기 도달해서는 그러면 여기 왔으니까 이 설탕 또다시 능동 수송, 에너지 또 써야 돼?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이제는, 여기에 농도 기울기가 충분히 있으면 이쪽에 설탕 농도가 많고 이쪽에 설탕 농도가 그다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자연적으로 설탕을 수동적으로 운반하는 다른 운반 단백질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여기 설탕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니까 좀 더 많이 와야 되겠다 싶을 때는 능동 수송을, 그러니까 둘 다 병행해서 능동과 수동 수송을 병행을 해서 이제 마구 걷어들인다는, 그거 그렇게 중요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끝이네. 이것도 끝이니 우리 수업도 끝이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그렇지는 않고. 자, 그래서 세 장 들어가기 전에 미리 질문을 몇 개를, 어차피 이 물과 약간 관련 있는 것 몇 가지 질문만 뽑아서, 나머지 질문들은 동영상 올릴 때 같이 올린다고 했죠.
자, 순수한 물의 수분 포텐셜이 왜 0이냐? 뭐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요. 아니 이거 왜 꼭 0이라 해야 되지? 어, 같은 질문을 도대체 왜 같은 얘기죠. 이 수분 포텐셜이 왜 음수값이냐? 라는 얘기와 같은 맥락인데 일단 수분 포텐셜이 왜 0이냐라는 얘기는 순수한 물의 경우에 순수한 물의 수분 포텐셜을 0으로 편의상 잡아놓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분 포텐셜을 크게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인자들이 있지만 그 수분 포텐셜을 크게 이제 좌우하는 두 가지 그 주요 요소가 있잖아요. 하나는 용질 포텐셜이고 농도가 얼마나 그 물에 얼마나 많은 양의 미네랄이 녹아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압력 포텐셜이었잖아. 프레셔. 그런데 프레셔와 용질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용질 포텐셜이라는 얘기가 음수값이라는 얘기지.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떤 물에 녹아있는 염분이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용질 포텐셜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값 가는 거지. 왜 그럴까? 편의상 그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순수한 물을 0으로 딱 놨을 때 물이 이동을 할 때 보면 어떻게 돼요? 항상 수분 포텐셜이라는 것은 왜 우리가 그것을 신경을 쓰는 얘기예요? 결국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예측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수분 포텐셜이라는 것을 값들을 서로 매겨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 경우에서 물이 움직일 때 압력 포텐셜을 일단 배제한다면 용질 포텐셜만을 가지고 두 개의 물이 있는데 두 개의 물 중에서 용질 포텐셜이 서로 다른 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순수한 물과 또 다른 값을 가진 또 다른 용질 포텐셜 값을 가진 물 둘 중에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항상 이동을 할까? 압력 포텐셜을 배제한다면 항상 물은 순수한 물이 아무것도 안 녹아 있잖아. 삼투에 의해서 아무것도 안 녹아 있는 데에서 뭔가 좀 녹아 있는 쪽으로 물이 삼투에 의해서 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얘를 용질 포텐셜이 염분이 많이 녹아 있는 곳을 음수값으로 해놓지 않으면은 물이 항상 이 높은 데서 수분 포텐셜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움직이게끔 할 때 그 값이 안 맞잖아. 모순이 되잖아. 순수한 물을 일단 0으로 기준으로 잡아놨으니까. 그것을 순수한 물을 0으로 잡지 않고 100으로 잡아놨다면은 문제가 달라지지. 그러나 보통 할 때 기준으로 잡을 때 보통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물을 일단 기준으로 0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용질 포텐셜을 개입을 시킬 때 순수한 물보다 훨씬 더 염분 농도가 더 적은 물이란 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물에 염분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것이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수분 포텐셜의 의미를 확실하게 대변을 할 수 있는 어떤 값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 용질 포텐셜 값을 점점 더 음수 값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되지,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압력 포텐셜은 그와 반대로 양수의 값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압력 포텐셜은 용질 포텐셜하고는 서로 항상 반작용을 일으키는 그 값이기 때문에 압력 포텐셜은 양수 값이에요. 그다음에 이 용질 포텐셜만이 0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점점 더 염분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음수 값이 커지게 되는 거죠. 동영상 강의 어디에 올라오는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펌프가 이온을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보내는 이유라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농도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보통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항상 이 어떤 물질의 이동은 그렇게 자연적으로 무엇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농도가 갈 수밖에 없는데 엔트로피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나 생명체 내에서는 꼭 그대로만 원래 하라는 대로만 법만 지키고 준법만 해가지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생명체가 때로는 법을 어겨가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강의실에서. 하지 말라는 짓도 해야만 내가 살 수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 그게 바로, 예를 들어서, 여기는 농도가 내가 필요로 하는 물질의 농도가 내가 지금 이 장소에서는 낮아. 저쪽이 훨씬, 아니, 좀 높아, 아직. 저쪽이 훨씬 더 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얘를 좀 더 끌어와야 될 때가 있는 거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야? 원래 안 되는 건데. 원래는 그대로 자연에 맡기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요만큼마저도 뺏기게 되잖아, 지금. 저쪽으로. 그럴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써서 무리를 해서라도 그 조금 있는 그것도 훨씬 더 나에게 가져오겠다는 거. 그래서 공동수송을 하기 위해서 말고는 이것은 이제 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써가지고서 이것을 능동수송을 한 김에 하다 보니까 이것을 공동수송에도 이용을 한다는 얘기지. 이거 말고 왜 없어요? 엄청 많지. 그래야 될 경우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의 위산 어떻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위에 소화를 증진시키는 위산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느냐? 위가 왜 이렇게 산이 그득할까? 수소이온을 위 안으로 집중적으로 수소이온을 그쪽으로 더 집어넣기 때문에 위산이 지금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수소이온은 다 어디서 난 거야? 위 바깥쪽에, 위 벽을 이루는 세포들 바깥쪽에 있는 수소들을 막 뽑아다가 안으로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펌프질을 해놓은 거예요. 그 양성자 펌프가. 그거 능동수송으로 한 거죠. 왜냐면 위에는 지금 아우성 났는데 그만 와 죽겠다고 나 지금 아직도 지금 수소가 이렇게 넘치는데 왜 또 들어오냐고 지금 아우성 치는데 가만히 그대로 자연적으로 내뒀다가 위 안에 있는 수소가 밖으로 빠져나갈 판이지. 그게 사실 정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펌프질을 해가지고 바깥의 수소를 위 안으로 집어넣는 이유가 있잖아요. 소화하려고. 그래서 음식을 들어가면 산성 조건에서 아주 쉽게 소화를 하려고. 아주 비근한 예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다른 그런 능동수송이 필요한 경우가 생명체에서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이 아쿠아포린이라는 얘기는 이것은 누군가 또 이렇게 물었는데 아니 아쿠아포린은 물을 수송하는 것인데 왜 이온을 수동 수송을 하는데 사용이 되는 채널이라는 말을 여기 왜 쓰느냐? 좋은 얘기예요. 맞아. 그렇긴 한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쓰게 된 것인데 어쨌든 간에 아쿠아포린은 뭐라고? 물을 수송하는 채널이라는 얘기지. 채널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수동 수송. 에너지 사용 안 하고. 그러면 수동 수송은 언제나 법칙이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뭐에? 물의 농도가 높은 데에서 물의 농도가 낮은 것으로. 얼핏 감이 안 와닿지. 물은 세상에 천지에 깔린 게 물인데 물의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가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삼투압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삼투라는 것이 상대적인 물의 농도가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것을 수행을 촉진시켜주는 게 바로 아쿠아포린이지. 그 삼투라는 것이 사실 선택적 투과막, 아쿠아포린이 없는 세포막에서 발생을 한다고 치면 아주 이게 껄끄러운, 잘 안 들어가죠, 이게. 그런데 그 삼투 현상을 구현을 하는데 아쿠아포린들이 질비하게 지금 쫙 장착이 돼 있으니까 훨씬 쉽게 그것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 기준입니다. 죽은 세포에서도 삼투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삼투가 무엇인지만 생각해 보면 돼요. 죽고 삶의 큰 차이점은 과연 이것이 내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사안인지 아닌지. 만약 이것이 이 삼투 현상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안이라면 죽은 세포에서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삼투는 에너지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이것이 능동수송이라면 죽은 세포에서는 절대로 발생할 수 없는데 이 삼투는 능동 따위는 전혀 개입이 되지 않는 수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죽은 세포에서도 삼투는 일어납니다. 자, 기공이 잎의 뒷면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잘 알고 있네요. 그래서 기공은 왜 잎의 뒷면에 있을까 하면 잎의 윗면에 있으면 직사광선을 맞아갖고
두드려 맞아갖고 기공이 열려있는 동안에 완전히 폭망해버리거든, 세포가. 이 햇빛이 너무 따가워서, 수분에, 항상 이 기공에, 기공은 잎의 창문이라고 했잖아. 창문의 딜레마야. 창문을 열어놓으면 좋지, 환기도 시키고, 다 좋은데, 창문을 일단 여는 순간, 그대로 다 뺏겨나가는 거지, 수분을. 식물의 입장에선 수분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데, 이거 좀, 어떻게 좀 욕심 좀 부려서 밥 좀 해 먹겠다고 창문을 열어서 이산화탄소 좀 이렇게 끌어넣으려고 하다가, 이건 오히려,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 그래서 한 게, 그래, 창문을 열긴 하는데, 창문을 이 잎의 뒷면에다만 달자. 그러면 수분의 유실을 조금 이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연꽃은, 수선화는 난 몰라. 수선화는 물에 뜨는 거 알지? 연꽃은, 연꽃잎, 모세, 얘네는 완전히 물에 이렇게 둥둥 떠 있잖아. 걔네는 어쩌라는 얘기야. 걔네들이 기공이 잎의 뒷면에 있으면, 익사하게? 그거? 익사하잖아. 어떡할까, 얘네들은? 그런 식물들은. 물 위에서 이렇게 떠가지고 잎이 있는 그런 식물들은 기공이 위에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외떡잎 식물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잎의 기공은 잎의 뒷면에만 숨어 있어요. 왜? 수분의 증발을, 훨씬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일단 쌍떡잎 식물에만 해당되는. 외떡잎 식물은 왜 아느냐? 외떡잎 식물은 뭐라 그랬지? 이게 아직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착한 손이거든, 얘네들이. 쌍떡잎 식물은 이거야, 이거. 나만 혼자 살겠다. 니들은 다 죽어라고 이렇게 해놓고서, 밑에 나오는 애들은 전부 다 햇빛을 가로막아버리는 이런 녀석들이 있는데, 외떡잎 식물들은 아주 이제 문화적인 시민들이라서 서로 같이 살자 해가지고서 이거를 각도를 이렇게 딱 세우고 있단 말이야. 항공모함의 함재기라고 비유를 했잖아요. 항공모함이 딱 있을 때 함재기들 날개 접어가고 딱 있는 그런 형상으로 딱딱딱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 이러한 외떡잎 식물들한테 기공을 이 윗면에다가 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 얘네들은 반반. 위에와 아래가 똑같이 50대 50으로 기공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만큼 얘네들도 다 생각 없이 사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나름대로. 또 하나 아주 재밌는 현상이, 그러니까 원래 잎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바로 정단 분열층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여기가 일종의 메리스템이라고 해서 요 부위가 일종의 줄기세포 지역이라서 여기서 모든 것이 생장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 식물이. 그렇게 알고들 있어. 그런데 잔디 깎을 때 어떻게 해, 잔디? 잔디 막 깎아버리면,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목 잘려서 나가버리는 애들인데, 그럼 얘네들은 더 이상 안 자라겠네? 그런데 목을 그렇게 참수를 시키는데도 잔디는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네? 이놈들은 뭐지? 좀비야?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 메리스템, 정단 분열층이 바로 여기 있어, 여기. 얼마나 영특한. 그러니까 여기를 안만 잘라봤자 여기서 또 커. 이게 외떡잎 식물들의 또, 그러니까 잔디만 그런 게 아니라 벼도 그렇고, 이들은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있으면 왜냐면 얘네들은 1년만 살고 끝나는 애들이잖아. 아주 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지를 그걸 또 배운 거죠. 그래서 툭 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짓밟히고 잘려나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단 분열층을 저 맨 꼭대기에 오만하게 배치를 했다가는 얘네들은 그냥 그대로 죽은 목숨이 되니까 숨겨서 밑에 아래쪽에다 숨겨서 이제 그들의 생존을 훨씬 더 높게 도모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식물한테는 질소 고정으로 인해 질소를 얻는 게 필수적인데 일단 첫 번째 전제가 조금 부정확합니다. 질소 고정으로 인해 질소를 얻는 게 필수적이지만 모든 식물들이 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주 특별한 종류의 식물들만이 질소 고정을 하고 있는 미생물들과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서 그것을 얻는 것이지. 안 그러면 다른 거의 대부분의 식물들은 그냥 넋 놓고 손 놓고 땅 속에 있는 질소만 쳐다보고 사는 거지. 땅 속에 질소가 많으면 땡큐 하면서 이렇게 줍줍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얘네들은 그냥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뭐 식충식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질소고정 세균을 그러니까 그런 전제하에 그렇다면 질소고정 세균을 전부 다 뿌려버리면은 어쩔까? 질소고정을 할 수 있는 식물들만 뭐 개이득이지 뭐. 걔네들만 전부 전 세계에 깔려가지고서 나머지 식물들은 전부 다 도태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못하는 다른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중히 여기는 다른 작물들에 어떻게 심어볼까라고 여러 가지 노력 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직 성공은 못해서 그렇지.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것은 성공할 수가 없는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득보다는 문제가 훨씬 더 많게 되는 얘기입니다. 자, 40분. 이걸 어쩔까? 일단 10분을 먼저 쉬고 10분 후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나가도록 합시다.